네, 마이스터 샬레 72화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이제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슈퍼컵 프리뷰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의 업데이트, 밀린 소식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리버풀에서 루이스 디아스를 데려온 뮌헨입니다. 이 종류는 6,750만 유로에 500만 유로 옵션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 빌트에서는 조금 더 그 옵션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거의 뭐 7,500만 유로에 근접하는 이적료를 투자를 하고 디아스를 데려온 뮌헨입니다. 등번호도 7번을 받았고요. 무시알라의 부상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온 뮌헨에게 네. 어쨌거나 이선 보강은 정말 필수적이었고 디아스도 좀 이적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오피셜이 떴고 지금 프리시즌도 소화를 하고 있는 디아스입니다. 또 프리시즌 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네가 나가면서 이제 대체 자격으로 루이스 디아즈가 들어온 건데 또 사네와 상반되게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도 해주고 수비도 열심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이제 확실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나 봐요. 바이에른 뮌헨 팬한테. 저희가 70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거나 건강하다는 겁니다. 많이 뛰고 결장 부상의 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무시알라도 이미 빠져 있고요. 그리고 뭐 코망, 뭐 그냐브리 다 잔부상이 많은 선수들이었잖아요. 네. 떠났지만 사네도 그랬고요. 그런 좀 이탈자가 많았던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았던 뮌헨의 이선에 어쨌거나 좀 하나의 상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디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한편으로는 킹슬리 코망이 지금 알 나스르로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 나스르는 지금 첫 번째 비드로 2천만 유로를 비드를 했다고 하고요. 이걸 거절을 이제 바이언이 했는데 두 번째로는 거의 3천만 유로까지 지금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연봉도 정말 엄청나요. 지금 세후 연봉이 거의 2천만에서 2,500만 유로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입을 지금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서 코망도 알라스르 이적에 열려있는 상황이라 하기 때문에 디아스가 영입이 됐지만 코망이 떠날 가능성이 올라간 바이언입니다. 근데 뭐 코망 나가는 게 좋죠. 팔 수 있을 때 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생각할 거고 3천만 유로 정도면 이게 에벨이 지금 일을 갑자기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망한테 3천만 유로면 뭐 그렇죠. 나쁘지 않은. 그리고 계속 이 선수가 계속 그런 기량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라 그렇죠. 거의 시즌의 반을 날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한테 3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가는 팀이 있다? 그럼 팔아야죠 뭐. 사실 뭐 사우디 클럽이니까 가능한 오퍼 같고요. 이렇게 좀 인앤아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뮌헨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던 토마스 밀러가 이제 뮌헨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원래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뛸 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LAFC가 조금 뮌헨 쪽에서는 이제 LAFC 쪽이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밀러는 이제 그 이쪽이 그 밴쿠버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MLS의 이제 서부 팀들도 이제 픽사이닝을 하게 되면서 LAFC의 손흥민과 밴쿠버의 밀러 같이 이제 큰 영입들을 좀 하는 것 같고 MLS의 또 동부 리그에는 메시로 대표되는 마이애미, 인터 마이애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리그 입장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손흥민과 밀러가 MLS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등번호는 이제 국가대표 시절에서 달던, 물론 막판에는 25번을 달았지만 주로 본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13번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밀러 선수가 이제 적으로 만날 수 있다. 왜냐면 같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는, 그러니까 메시는 제가 알기로 만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아마 토너먼트 맨 위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뭐 플레이오프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밀러랑 손흥민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로. 토마스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라볼피아나, 그러니까 공간 지배자라고 본인이 명명을 했었고요. 라움도이터. 죄송합니다. 네, 라볼피아나. 죄송합니다. 네. 라움도이터, 그러니까 공간의 지배자라는
명명을 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토마스 밀러는 참 유니크한 선수였고요. 그리고 화려했던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미넨 팬이 아니라서 밀러의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월드컵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밀러의 첫 등장을 알렸었던 10년 월드컵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었죠. 14년인가? 14년인가? 아니요. 처음 이제 센세이션을하게 들어왔던 거는 2010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항상 꾸준하게 잘 해주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했던 선수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미넨에서 이제 노이어도 차츰 좀 진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고 또 밀러도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고 진짜 그 둘은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진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선수들일 것 같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또 볼 수 있을 기회가 진짜 크지가 않을 것 같아서 뭐 미넨 팬은 아니긴 하지만 아쉽기는 해요. 네. 참 빠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막 피지컬이 어마어마하게 좋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뭐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인 선수도 아니었는데 참 그 축구와 공간에 대한 이해력 하나만으로 또 특유의 결정력으로 미넨의 레전드이자 독일의 레전드 또 거의 가질 수 있는 모든 메이저 트로피를 다 쟁취했던 밀러였잖아요. 네.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약간 그리움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밀러에 대해서 참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2010년 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했던 밀러, 뭐 사미케디라, 메스트 웨젤 이런 선수들을 참 제가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좀 유니크한 선수다 보니까 감독들의 호불호를 좀 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코바치가 부임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좀 위험한 그 미넨에서의 커리어를 좀 마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몇 번 그런 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시 기회를 얻으면 보란 듯이 잘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밀러가 레전드로 남게 된 정말 결정적인 유니크함, 특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밀러라는 선수가 나중에 감독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축구적인 좀 전술적인 지능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밀러가 나중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독일로 돌아왔을 때 뭐 어떤 클럽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 생활을 한다면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어떤 또 커리어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또 MLS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앙 팔리냐가 토트넘으로 임대로 이적을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고요. 임대료는 최대 5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 그리고 구매 옵션도 2,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의 조건을 걸고 이적을 했습니다. 팔리냐가 참 오랫동안 풀럼에 있을 때부터 바이언과 연결이 됐고 결국 이적을 했는데 기대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미넨에서의 커리어가 좀 일단은 마감이 됐네요. 근데 이게 아마 선택형 그 구매 옵션이라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긴 또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나이도 돌아올 수 있는데 이제 또 돌아오면 또 다시 팔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팔리냐가 6번에서 그 중원 저지력을 높여준다면 완전 영입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토트넘에서 잘해서 민네인 입장에서는 팔리기를 빌어야죠. 이제 토트넘의 프리시즌을 잠깐 돌이켜 보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프랭크 감독이 정말 그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포스테노글루 감독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가 없는 축구를 하면서 수비진들에게 정말 많은 과부하를 주고 실점도 정말 많이 하고 리그에서도 좀 최악의 상황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두 줄 수비를 비롯한 정말 컴팩트한 수비 전형을 구축하려는 게 보였고 그런 전술에서의 팔리냐는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느낍니다. 물론 토트넘도 지금 메디슨이 좀 큰 부상을 당하고 공격에 지금 좀 보강이 더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토트넘에서의 팔리냐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사라고사 미넨으로 이적을 했던 정말 좀 체구는 작지만 밀접한 공격 자원이 다시 이제 셀타비고로 임대로 이적을 합니다. 스페인으로 다시 갔네요. 근데 얘를 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데려왔잖아요. 급하게 데려왔고 투엘 때 데려왔는데 투엘이 안 썼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듣기로는 독일어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태도가 좀 안 좋다 해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라고사 입장에서는 오사수나 임대 가서 나쁘지 않게 했고 또 셀타비고로 임대 보내가지고 또 잘하면 또 다시 팔릴 수도 있으니까 특히 라리가 클럽한테는 네. 그래서 잘 임대 보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담 아즈누라는 모로코 출신의 정말 어린 풀백이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미 모로코에서 국가대표로 뛴 적도 있을 만큼 젊지만 유망한 자원인데요. 에버튼에서 그렇기 때문에 900만 유로 플러스 이제 옵션까지 하면 거의 1200만 유로에 달하는 나름 큰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4년 계약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아주누라는 선수가 제가 프리시즌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괜찮게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팬들한테. 근데 이 선수가 이적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에벨이 잘 팔았는데 이제 왼쪽은 어쨌든 사람은 있어요. 다쳐서 못 나와서 그렇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머릿수는 있어서 투자를 하면 또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누도 그래서 이 정도면 잘 파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 유망주한테 1200만 유로를 주고 데려간 거니까. 에버튼도 이제 정말 구디슨 파크를 떠나서 새로운 구장에서 시즌을 맞이하는 첫 번째 시즌이고 그동안 리버풀이 또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물론 클럽의 규모가 차이가 없진 않겠으나 너무나도 고된 성적을 갖고 좀 강등을 애써 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무브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런 무브의 일환으로 아즈누를 나름 큰 금액을 주고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넨에서 또 잔뼈가 굵은 스벤 울라이 골키퍼가 2026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울라이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이제 6살이었던 아들 렌 울라이가 얼마 전으로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라이가 그 훈련을 비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 아들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훈련에 못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자식이 먼저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긴 한데 유럽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같은 사람인지라 참 엄청난 고통이지 않을까요? 울라이 선수가 좀 멘탈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울라이는 이제 선수 시절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거의 이제 미넨에 계속 있는 이유는 거의 지도자를 조금 라이센스를 준비하느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마음도 잘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또 떠올랐던 선수가 로베르트 엔케입니다. 이제 독일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에도 원래는 독일의 주전 골키퍼로 예상이 됐던 로베르트 엔케 당시 이제 하노버에서 뛰던 골키퍼가 딸이 죽었죠. 딸이 이제 또 당시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생을 마감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울라이의 심정에도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울라이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좀 다시 본인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렉 부흐만이 뉘른베르크로 임대로 떠났습니다. 그 미넨 커뮤니티 가보면 부흐만 미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임대 가버렸네. 근데 임대 가서 잘 뛰고 오면 되지 뭐. 어쨌거나 주전으로 지금 당장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뉘른베르크에서 스텝업을 하고 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근데 이 친구도 부상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와야 우리가 뭘 보지. 부상으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좀 몸도 챙기고 실력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레나르트 칼은 또 위즈덤 마이크와 함께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또 미넨에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유망주들인데요. 프리시즌에서도 토트넘 상대로 득점까지 기록했던 칼이에요. 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등번호도 그 프로 등번호로 받아가지고 몇 번 받았죠? 42번. 거의 파블로비치 느낌 나는 네, 그 등번호를 무시알라 받았군요. 등번호 받았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마 1군에서 쓸 것 같고 위즈덤 마이크는 이제 2부에서 이거 뭐지 유스에서 쓸 것 같은데 칼은 아마 리그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파블로비치가 8월 2일 며칠 한 일주일 전에 훈련을 하다가 아나골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과 함께 출전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9월 초에 복귀가 예정이라는데 아까 이재성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참 얼굴 관련한 부상은 걱정도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파블로비치도 점점 유리 몸이 돼가는 것 같아서 뜻하지 않은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편도선염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의 아나골절 같은 경우도 사실 축구 하다 보면은 잘 안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흔치 않죠. 네. 뭐 축구를 하게 되면 뭐 종아리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파블로비치는 약간 그런 잘 쓰는 근육이 아니라 아나골절이라든지 편도선염이라든지 약간의 불운 같은 부상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 또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데뷔 기록을 보유한 지금 바이언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파울 바너도 지금 토트넘전에서 왼쪽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선수죠. 파울 바너도 원래 계속 임대를 다니다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좀 써볼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팔지도 못하잖아요. 팔다기보다 임대를 보내지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 안 맞으면 그쵸. 임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당분간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9월까지 못 돌아오게, 8월 말까지 못 돌아오게 되면 결국 이적 시장은 닫히기 때문에 겨울에야 나갈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상당히 또 185cm에 육박하는 큰 키랑 근데 또 약간은 아직은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바너인데 사실 프리시즌 때 제가 바이언 경기를 봤을 때도 좀 기대치는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다고 냉정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발목 부상까지 당하게 되니까 약간 타이밍상 본인이 좀 야속해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윙어의 이탈이 있고 디아스가 왔다지만 어쨌거나 기회를 받기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이 됐는데 부상으로 지금 그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빠른 복귀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적 루머가 바이언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막 말씀 아까 드렸고 김민재가 남을 확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재 같은 경우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이적을 한 타나에 이은 3순위 센터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팀에서 5번째로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김민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전이 아닌 거에 비하면 좀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적설이 계속 좀 나왔고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언급을 계속 했는데 일단 점점 좀 남을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뮌헨이 요구하는 이적료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토 히로키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또 부상 중인 상황에서 김민재가 무작정 떠나는 거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70화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뭐 당장 주전이 아니라서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상도 좀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한 시즌 정도는 바이언 같은 클럽에서 좀 적당히 경기를 소화하면서 몸을 회복시킬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3순위라고 하면 사실상 준주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요나탄타와 우파메카노가 또 부상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뮌헨 친선 경기를 조금 챙겨보기는 했는데 네네. 확실히 타가 이제 레버쿠젠에 비해서 뮌헨이 이제 센터백 역량이 요구되는 게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또 아쉬운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백포에서 요나탄 타가 완벽히 검증됐냐? 그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요나탄 타 어떤 경기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체로 김민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또 김민재가 괜찮은 활약을 해줘가지고 나름 타랑 이순희 센터백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몸 상태가 온전하다면 아킬레스건이나 네. 저는 충분히 바이온에서의 주전이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되겠고 요나탄 타도 물론 독일의 지금 주전 센터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뉴페이스기도 하고. 하지만 시즌은 또 까봐야 하는 만큼 김민재에게 오는 기회를 본인이 잘 살려가지고 이번 시즌 좀 좋은 모습으로 월드컵을 맞이할 수 있기를, 데뷔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후방 플레이에 그 한국인 중에가 사라진다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김민재 바이언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의 존재는 좀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김민재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고 저 역시도 김민재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오래 입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래서 볼테마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뮌헨은 지금 확실하게 볼테마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쉽게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볼테마데도 뮌헨을 너무 가고 싶어하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뮌헨 디렉터 에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선수 영입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측에서 대화 의사조차 지금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뮌헨 입장에서는 디아스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급한 마음이 줄었다고도 해요. 압박이 줄었다고도 합니다. 볼테마데는 지금 바이아웃이 따로 없고 슈투트가르트도 상당히 지금 스쿼드적으로 강해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였는데 근데 또 슈투트가르트 회장인 디트마 알가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이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이사회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감독위원회도 이를 검토할 것이다. 한마디로 볼테마데가 NFS, 나포세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오면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픈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게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돈 내놔예요. 맞죠. 맞는 돈을 내놔. 우리가 책정한 돈을 내놔. 특히 경쟁 클럽이잖아요. 뭐 슈투트가르트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의 에이스이자 유망한 자원을 쉽게 같은 리그 내 경쟁 클럽에게 내줄 팀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이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 저는 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번에 슈퍼컵도 이제 뮌헨이랑 네. 슈투트가르트가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림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볼테마데도 첫 시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뮌헨 입장에서는 큰 돈을 주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금액을 들여야 볼테마데가 이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뮌헨이 그런 것들을 조금 봐야겠죠. 약간 뮌헨이 결국 독일 내에서 리딩 클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민부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독일 국적 선수한테는 더 그게 강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돈을 좀 쓸 땐 써야 되고 그렇죠. 루이스 디아스 딜처럼 좀 쓸 때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병철 씨가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약간 어떻게 보면 뮌헨의 오만 혹은 자만이 불러온 참사가 비르츠 영입 실패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독일의 신성이고 독일 국가대표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뮌헨이 오랫동안 연락을 컨택을 했던 것도 맞고 우리가 이 정도 부르면 선수가 오지 않겠어라고 했지만 진짜 칼같이 거절하고 리버풀을 선택했던 비르츠였고 결국 비르츠의 영입 실패는 지금 저는 뮌헨의 이선 공격진 뎁스가 너무 얇다고 보거든요.
디아스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시할라가 빠졌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보면 볼테마데 영입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갖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에벨은 그 비르치 딜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펜네스나 루메니게 쪽에서 좀 터트린 딜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스 에벨을 입장에서는 입지가 좀 단단해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평가가 좋아요. 네, 일을 잘 했어요. 지금 이렇게 루이스 디아즈라든가 뭐 팔리냐 처분한 것도 그렇고요. 볼테마데도 이렇게 조금 비드가 제한이 됐지만 볼테마데가 미네는 이적을 열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도 잘 데려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진루도 에버튼에게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고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에벨의 입지가 좀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미넨에서도 단장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르츠 못 잡은 거는 아쉽긴 한데 뭐 비르츠 입장에서도 뭐 무시할라와의 공존을 좀 꺼려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바이언을 볼 때마다 그 이제 수뇌부들 간의 잡음이 참 많은 클럽이잖아요. 워낙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저는 좋은 영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르이 좀 입지를 이렇게 다지게 되면서 클럽의 약간 과도기를 정리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볼테마데를 비롯한 추가적인 영입이 바이언에서 이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고 프란츠 베켄바워 슈퍼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기존에는 그냥 독일 슈퍼컵 이 정도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베켄바워가 고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식 명칭을 프란츠 베켄바워 슈퍼컵으로 변경한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슈퍼컵이고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한국 시간 17일 3시 30분에 슈투트가르트의 홈에서 이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으나. 네. 미넨이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다른 걸로 봐서 이제 볼테마데 얘기가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볼테마데가 나올 건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좀 쇼케이스의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사실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영입을 몇 명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자원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기존 자원들을 가져가는 선에서 이제 몇 명을 데려온 건데, 다만 엔조 미오가 떠나서. 네, 엔조 미오가 떠나서 그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뭐 세르비아의 유망주도 데려왔고 지금 노아다르미치도 데려왔으니까 이 선수도 되게 결국 여기서는 쓰려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엔조 미오의 공백도 있고 볼테마데가 약간 어지러운 것도 있고 해서 전 미넨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상윤 씨는?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해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리가 내에서 검증된 자원이랑 또 타 리그에서 또 정점을 한번 찍어본 윙어도 하나 데려오기도 했고, 사실 스쿼드의 퀄리티 차이로는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아무래도 당연히 뮌헨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거나 프리시즌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무시할라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의 공격에 중추가 되려 했었던 무시할라의 공백을 이런 이제 실전이라 봐야겠죠. 새 시즌을 이제 여는 경기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또 슈투트가르트의 홈입니다. 그 버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슈퍼컵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냥 좀 원사이드한 경기 양상만 안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 팀을 위해서라도 슈퍼컵에서 부상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좋은 경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네는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을 4대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흐름이 좀- 네. 흐름도 좋고 일단 루이스 디아즈가 잘해요. 원래 잘하는 선수가 맞는데 쌩쌩해요, 지금. 그 돈 씨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계속 꾸준히 보여준다면 뭐 돈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활약은 아니더라도 야 그래도 헛돈은 안 썼다. 약간 그쵸. 요런 느낌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넨이 좀 많이 우세한 걸로 보고 스코어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세 분. 그렇죠. 뭐 저는 참 어려운데 미넨의 3대1 승리 정도. 내가 먼저 3대1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2대1로 하겠습니다. 저도 3대1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차이도 있기도 하고 네. 지금 그렇죠. 미호가 빠진 게 커요. 미호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빠졌을 때 팀플레이적으로 좀 많이 보일 거기 엔진이 때문에 살짝 없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활동량도 괜찮은 선수기도 했고 그래도 그나마 좀 뭐 볼데마데라던가 운다브라던가 피리 같은 포워드들의 분전이. 그게 조금 한 골이 그거를 좀 기대해보고 있기는 해요. 저는 아직 바이언의 수비 전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어떤 팀이든 뭐 조직력이 갖춰지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는 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하나의 득점도 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체급적으로는 바이언이 좀 앞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미 이제 2부 리그는 개막을 했죠. 분데스리가 2는 개막을 했고 다음 주 이제 슈퍼컵부터 이제 25-26 시즌을 맞게 되는데요. 저희 마이스터 샬레와 함께 이제 다가올 시즌도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포칼이 있습니다. 포칼이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맞죠? 하는 1라운드인데 여기서 이변이 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부리그 팀들은 먼저 개막을 했기 때문에 몸을 이미 핏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게 첫 공식 일정이다 보니까 일부 리그들이 처참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몇 팀이. 지금 지금 지켜본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병철 씨가 프랑크푸르트를 팔로우하고 있고 상윤 씨가 볼프스부르크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희생이 되지 않기를 모르겠네요. 한번 그 결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네, 그럼 혹시 이 정도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긴 시간 동안 분데스리가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이제 알찬 진행과 이야기를 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 7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대은, 그 다음에 변병철, 김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